안녕하세요. 숨편한 채널 호흡기 박사 황준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낯설기도 하고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이지만 제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주제이냐면 난이도가 높은 질환 두 개가 겹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인데요. 예를 들면 저번 시간에 폐섬유증 치료 케이스로 소개해 드리기도 했던 자가면역 질환 플러스 폐섬유증도 그런 형태이고요. 더 난이도가 높은 형태로는 류마티스나 루푸스 같은 자가면역 질환을 가진 분이 비결핵 항상균을 진단을 받았다거나 자가면역 질환 플러스 비결핵 항상균 이 형태이죠. 또는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분이 기관지 확장증 또는 비결핵 항상균도 같이 진단을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인데요. 저는 실제로 원장실에서 진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환자분들은 그 N수가 엄청 많은 것은 아니지만 단독으로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 비해서 그 해법의 난이도가 훨씬 높고 또 여기에 속하는 환자분들이 엄청 고생을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제 채널의 성격을 일반인들의 건강 상식보다는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채널로 제가 정의 내린 만큼 이런 내용도 한번 다뤄보고 싶었고요. 평소보다는 다소 낯선 내용도 등장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과 실제 치료 사례를 덧붙여서 오늘 내용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자가면역 질환 플러스 중증 호흡기 질환 이 유형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증 호흡기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폐섬유증, 기관지 확장증과 NTM, 비결핵 항상균 세트니까요. 그리고 COPD, 폐기종 여기 이런 게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데 자가면역 플러스 폐섬유증 이 조합에 비해서 자가면역 플러스 비결핵 항상균 이 조합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을 배제하고 호흡기 질환만 놓고 봤을 때는 폐섬유증이 비결핵 항상균보다 덜 위험한 질환이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두 질환의 자가면역 질환이 겹쳐졌을 때는 NTM, 비결핵 항상균 쪽이 훨씬 더 까다롭다 이런 말인데요. 왜냐하면 자가면역 질환에 쓰는 약약이 NTM과는 상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폐섬유증이 겹친 경우는 저번 동영상의 치료 사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N수도 제법 되고 조금 더 흔히 관찰이 되는 형태입니다. 폐섬유증은 큰 유형 세 가지를 1번 특발성 폐섬유증, 2번 비특이성 간이성 폐렴, 3번을 자가면역성 폐섬유증으로 유형이 나눌 만큼 이게 아주 드문 형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도 자가면역성 폐섬유증으로 의심이 되면 류마티스 내과랑 협진도 하고 투약을 하더라도 스테로이드인 소론도와 면역억제제 조합으로 주로 처방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정해진 형태가 있다고. 즉 류마티스나 루푸스 그리고 쇼그렌 증후군 같은 자가면역 질환과 폐섬유증이 겹쳤을 때는 대학병원의 치료 노선이 같은 쪽에 있다는 겁니다. 즉 좌회전하는 가운데 같이 좌회전하면 된다는 거죠. 서로 상충되는 약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고요. 그런데 자가면역 질환과 비결핵 항상균이 겹친 경우는 환자분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좌회전하는 방향과 우회전하는 방향이 따로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가면역 질환에 쓰는 약약이 비결핵 항상균에는 때로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주로 쓰는 처방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항말라리아 제제로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라는 성분인데 약 이름으로는 할록신, 옥시클로린, 듀록정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 성분은 코로나 초창기에는 코로나 치료제로도 잠깐 쓰이기도 했는데요. 적혈구 내에 기생충을 죽이는 작용도 있고 염증을 억제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류마티스나 루푸스의 기본 약제로 많이 쓰이는 편인데요. 장기 복용을 했을 때는 간혹 시력 문제, 망막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작용을 좀 덜 일으킨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문제는 항말라리아 제제에 추가로 2번, 3번이 이제 따라올 텐데요. 2번이 뭐냐면 메토트렉세이트, 줄이면 MTX라고 하는데 이게 일종의 항암제입니다. 그리고 3번은 뭐냐면 스테로이드. 이제 스테로이드가 소론도나 메치론 같은 약물이 있고 플러스로 면역억제제 여기에 해당되는 약이 아자프린, 이뮤란, 마이랩트 이런 약들인데요. 이 조합입니다. 1번 항말라리아 제제로 되면 좋겠지만 이걸로 충분하지 않으면 2번, 3번이 따라 들어간다는 건데요. NTM, 비결핵 항상균을 가진 분들이 이 부분부터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메토트렉세이트라는 항암제는 엽산 작용을 방해해서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형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액암, 백혈병이라고 하는 혈액암에도 쓰이는 약물이고요. 원래 참고로 엽산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원래는 필요한 비타민이거든요. 비타민 B에 속하는 이제 수용성 비타민인데 그래서 오히려 임신 초기에는 태아의 신경 발달이나 뇌 발달에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용을 권장하기도 하는데 우리 몸에 꼭 이렇게 필요한 필수 구성 물질을 억제하는 약물들은 사실 필연적으로 쓰다 보면 독할 수밖에 없거든요. 항암제는 독하다고도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쓰더라도 아주 디테일한 사양이 요구되는데
비결핵 황상균 겸한 분들은 아시다시피 몸이 굉장히 약한 분들입니다. 예전에 EBS 명이라는 프로에서도 비결핵 황상균 환자분은 살을 찌울수록 안전해지고 살이 빠질수록 위험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체중을 늘려서 BMI 23을 넘기라는 서울대병원의 호흡기내과 교수님의 멘트도 제가 여기서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NTM은 몸이 정말 약해진 분들이 걸리는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항암제를 이분들이 이겨내기가 용이할까요? 네, 시청자분도 아마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오시겠지만 상당히 버거워합니다. 자가면 질환과 NTM을 같이 진단받아서 메토트렉세이트라는 항암제를 이제 처방받기 시작하면 소화하기도 버거운데 추가로 이제 스테로이드, 아까 그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에다가 이제 면역 억제제 같은 약을 쓰면 체중은 빠지면서 말 그대로 면역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스테로이드의 장기 복용은 기관지 확장증과 비결핵 황상균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미 논문으로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면역을 억제하면 비결핵 황상균 같은 기회 감염균이 더 활개를 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충분히 예상되는 어려움에 왜 봉착을 하느냐? 자,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고도로 분화된 대학병원의 진료 시스템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각 질환을 담당하는 과가 다 달라서 그래요. 류마티스는 류마티스 내과에서 보고 호흡기 내과는 호흡기 내과에서 보는데 빅5 정도 병원 정도가 되면 호흡기 내과만 하더라도 교수님의 전공 분야가 다 달라지거든요.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호흡기 질환이라 하더라도 폐선혈증은 송진우 교수님 또는 김호졸 교수님 보고, 기관지확장증은 오현목 교수님 보고, 비결핵 황상균이 검출이 되면 심태선 교수님 본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교수님은 자기 파트만 진료를 하게 됩니다. 차라리 만약에 자기 형제 중에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가 이 질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 상황을 봐서, 야 동생아, 너 관절의 변형은 심하지 않고 염증 수치 그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현재는 가래도 많고 객혈도 자주 발생하니까 자가면역 질환 약은 조금 줄이고 NTM 치료에 또 좀 더 집중을 해라, 뭐 이렇게 말해준다거나, 또는 아니 그 반대로 흉부 CT를 살펴보니까 공동도 없고 아직 폐포의 데미지는 별로 없는데 너는 지금 현재 관절의 변형도 오고 있고 동시에 이제 통증도 좀 심하면 너는 아직은 NTM 걱정을 많이 하지 말고 류마티스 치료에 집중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 좋은데, 대학병원의 진료 특성상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대학병원의 고도로 분화된 전문 영역에 대해서는 감히 다른 파트의 교수님들도 왈가불가하기도 힘든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 파트의 투약은 그 교수님이 결정을 하고 나는 내 파트의 투약만 한다, 이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치료의 방향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약이 한 보따리가 됩니다. 류마티스 내과에서는 류마티스 내과대로 매뉴얼대로 처방을 하고, 호흡기 내과에서는 자기 매뉴얼대로 비결핵 황상균 보시는 교수님은 한결핵제 처방을 따로 하게 되는데 합치면 약이 한 문구 된다, 뭐 이런 말인 거죠. 실제로 여기에 속하는 환자분들의 케이스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5월 무렵에 환자분 한 분이 오셨는데 여자 53세셨어요. 키는 167에 몸무게는 50kg였고요. 산소 포화도는 96%, 맥은 103회로 조금 빠른 편이셨어요. 10년 전에 전남대병원에서 기관지확장증을 최초로 먼저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고, 7년 전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NTM 진단도 받으셨고요. NTM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투약 없이 일단 관찰만 했는데 5년 전 무렵에 같은 전남대병원에서 이제 류마티스 진단도 받게 되셨더라고요. 제가 류마티스 환자분들이 아까 크게 보면 항말라리아 제제, 항암제인 메토트렉세이트, 세 번째가 이제 자가면역 질환을 이제 면역 억제제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환자분의 경우는 2번과 3번 처방을 받으셨더라고요. 메토트렉세이트를 MTX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시는데 한 번 드실 때 6알,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메치론과 면역 억제제인 아라바정을 받으셨는데 보통 일반적인 투약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류마티스 내과에서 투약을 이어가면서 점점 체중이 좀 빠지고 있는 가운데 2년 전에는 흉부 CT에서 NTM이 음영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호흡기 내과에서는 항결핵제 처방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항결핵제도 동시에 1년 6개월 같이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는 167에 60kg가 나갔는데 체중이 점차 줄어서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는 50kg까지 체중이 빠져 계시더라고요. 단순히 살만 빠졌다고 해서 본원을 찾지는 않잖아요. 문제는 객혈이었습니다. 가래 기침도 점점 심해졌지만 항생제와 지혈제를 드셔도 객혈이 잡히지 않으니까, 객혈이 눈에 보이는 증상이잖아요. 피가 뻘겋게 나오니까. 즉 환자분이 본원을 찾았던 것은 빨간 객혈 때문이었던 거죠. 그게 겁도 나고 우울했던 그런 상황이셨던 거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객혈을 무서워하는 이 환자분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잘 됐다 싶더라고요.
시청자분은 좀 의아할 수도 있어요. 객혈이 점점 잦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긍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객혈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 포인트가 뭐라면 베라실이라는 약제였습니다. 류마티스 치료에 있어서 메인 약제는 아니지만 병원에서는 혈액순환이 좀 잘 되면 면역 기능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혈액 잘 돌게 하는 의미에서 혈액순환제인 베라실이나 아스피린을 주기도 하는데요. 아스피린이나 베라실 같이 혈소판 기능을 억제하는 약을 먹으면 객혈이 생겨도 피딱지, 혈전이 빨리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객혈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쉽게 반복할 수도 있고요. 아스피린이라는 약은 이제 뭐 많이 쓰는 약이다 보니까 널리 알려져 있는 편이라서 객혈로 고생을 좀 해보셨던 분들은 다 아는 약제인데요. 베라실은 흔히 쓰는 약이 아닌데다가 누가 이런 배경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객혈이 자주 반복이 되더라도 영문도 모른 채 계속 드시고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객혈은 환자분의 생각에서는 기관지 확장증이나 비결핵 항상균과 관련된 증상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더라도 호흡기 내과에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류마티스 내과 진료를 볼 때는 이 객혈 이야기를 안 하셨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류마티스 치료에 있어서 베라실 같은 경우는 메인 약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류마티스 내과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줄여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베라실만 처방해서 빠지더라도 객혈의 빈도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줄어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겠죠. 환자분의 입장에서 본원에 기대했던 원래의 치료 목표인 객혈을 잡아주세요라는 목표는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치료를 잘해서가 아니라 류마티스와 비결핵 항상균이 겹친 분들에게는 대학병원에서 보통 이런 처방이 있을 수 있다는 배경 지식과 환자분이 실제로 받은 처방전만 꼼꼼히 살펴보더라도 생각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었던 목표였던 셈이었죠. 물론 저는 객혈의 빈도가 두드러지게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기관지 확장증과 NTM 치료가 잘 되었다는 것과 매칭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에게도 이런 설명을 쭉 드렸죠. 객혈이 줄어들더라도 이것을 치료가 잘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객혈의 유무보다는 호흡곤란과 체중 감소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 원래 체중보다 10kg 이상 빠진 지금 몸무게로는 NTM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체중도 좀 늘려나가야 된다는 설명도 드렸고 한약 처방과 생활요법도 가르쳐 드렸는데요. 이런 체질 개선은 사실 자가면역 질환이 겹치지 않는 일반인들도 그 하나만 있는 분들도 금방 뚝딱 되는 문제가 아닌데 류마티스로 독한 약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에서 훨씬 더 어려웠겠죠. 2024년 초부터 환자분과 주고받았던 카톡을 쭉 살펴보니까 정말 난항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치료 초반에는 객혈과 베라실 사용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눴고요. 기침이 아주 심하다는 말도 있었고요. 식은땀 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농열 같은 가래가 매우 많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더라고요. 중간에 백혈구 수치도 오르고 열나는 감기 뭐 있다 이런 말도 했었고 골다공증 이야기도 등장하더라고요. 나이가 50 중반으로 고령은 아니었지만 저체중에 따른 골다공증 문제였겠죠. 여튼 치료 초반 거의 한 4, 5개월 정도는 정말 골골골 거리셨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조금씩 몸은 회복을 했던 것 같아요. 작년 9월쯤에 류마티스 내과에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염증 수치가 많이 내려갔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메토트렉세이트를 이제 줄여도 되는 상황이 왔는데요. 이분 컨디션은 그 무렵부터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중순이면 보통은 여름이 지나면서 가을이 되기 때문에 날씨가 건조하면서 호흡기 환자에게는 오히려 증상이 힘들어질 수 있는 시기인데 그 계절이 되어서도 오히려 상태가 좋아져서 가래 사진을 올릴 게 없다라는 카톡을 남겨주시기도 했고 기침도 확실히 덜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침이 확실히 덜 나온다는 이 카톡을 보는 순간 아 이제 됐구나 싶었습니다. 본원에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이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신 환자분들도 정말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인데 기관지 확장증과 NTM은 여기 이 자리에서 승부가 납니다. 충분한 점액을 확보하면서 폐가 촉촉해지면 이 아래쪽에 있는 가래와 균도 잘 녹여서 시원하게 빠져나오고요. 부드럽게 빠져나오고요. 동시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이 바깥에 들어오는 균들도 여기서 점액 소모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커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폐가 바짝 말라버리면 아래쪽에 있는 가래도 끈적여서 나오기 힘들어지고 외부에서 새로 들어오는 그 균도 빨리 나가지 않고 덕지덕지 달라붙은 다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환자분처럼 이제 기침이 확실히 덜 하다는 말은 나는 점액을 이제는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실제 환자분들의 치료 과정에서도 누런 가래가 잘 녹여지면서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청소가 되는 개념이라서 좋은 현상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기침을 더 많이 한다는 말은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니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점액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정상 점액에 가까운 착한 가래를 억지로 많이 뱉는 것은 그렇게 하고 나면 기침이 더 많이 생기면서 객혈이 잦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제가 환자분들의 가래를 실제 가래를 계속 사진을 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환자분은 류마티스 내과와 비결핵 항생균에 관한 강한 약을 동시에 처방을 받으면서 몸이 완전히 한번 다운됐다가 그래도 이제 다행히 서서히 몸을 회복해서 MTS 복용도 5달에서 2알로 줄이셨고요. 본원에 내원하신 지 1년 만인 올해 봄에는 이제 기침 가래가 많이 좋아졌다는 카톡도 남겨주셨고, 올해 6월에는 이제 뭐 멀리 계신 분이지만 서울에 한번 올라오셨는데 실제로 뵀을 때도 뭐 절대 찌지 않을 것만 같은 체중도 그때 2kg가 이제 증가를 했다는 것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이 환자분은 뭐 힘든 줄다리기 끝에 이 과정을 이겨내고 이제 탈출을 했지만 이런 과정이 실제로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가면역 질환과 폐소혈증이 겹쳐진 환자분들은 그래도 해볼 만은 한데, 자가면역 질환에 비결핵 항상균이 겹쳐진 환자분들을 보면 한 겹의 막이 아니라 2겹의 막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버거운 수렁에서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느낌이 드냐면, 두 질환을 다루는 진료과가 다르다 보니 이과 저과로 핑퐁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은 다소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등장해서 그동안의 영상보다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을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영상으로 남겨놓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